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와, 진짜 다행이죠? 예,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5% 정도였었는데 덜 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딱 예상치고만큼 나와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역시 그러합니다. 잠시 후에 시장 분위기는 좀 짚어드릴 텐데 어쨌거나 버냉키 효과에 이은 리커창 효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굳이 리커창 효과가 아니더라도 중국발 훈풍이 미국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오늘 지표가요. 2분기 GDP 성장률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또 어떠했는지 전체적으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따끈한 지표들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가장 중요했던 2분기 GDP 결과는 7.5% 정도 성장이었고요. 예상치와 동일하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지난 분기에는 7.7% 정도 성장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7%대 성장이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6월 산업 생산은요, 예상과 결과 이 두 가지만 먼저 보시면 예상보다 결과가 낮았죠? 예상을 하회했고요. 중국의 1월부터 6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역시 예상보다 소폭이지만 어쨌거나 결과 왼편에 있는 숫자가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예상 12.9보다 소폭 더 나은 결과인 13.3%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의 소매 판매 제외하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었는데 다 기대 안 한 만큼 나왔습니다만 부진하게 그래도 중국의 2분기 GDP가 7.5% 낮아진 눈높이에 충족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냐 하면요. 먼저 리커창 총리가 먼저 얘기했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성장률의 지나친 하락은 우리가 조정하겠다. 경제를 잘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너무 확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부양을 뭔가 할 수도 있나 봐. 성장이 부진할 경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있었었는데 주말에 중국의 재정부장은요. 우리 중국은 7%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6.5%라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건 무슨 얘기래? 하면서 시장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장이 급락했던 원인도 바로 여기와 무관치 않은데요. 중국 상해지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급반등을 했었죠. 역시 버냉키 얘기 나오면서 같이 좀 크게 올랐었는 그런 중국 증시가요. 금요일 날 이렇게 1.6%가량 급락하면서 2100선 뚫을 힘이 있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의 보합권 정도로 역시 이제 시작하면서 뒤늦게 시작했었지만 지표에 따른 관망세가 좀 있었었다가요. 그래도 플러스권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표 관련해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일단 지표는 나왔죠. 2분기 GDP 성장률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좀 부진할까라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부진하면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관심사였는데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수치는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상승 전환까지 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면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오늘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중국 지표 나오기 전 조금 우려하면서 움츠러들어 있다가 예상치에 부합했대라고 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막 1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7.5% 나왔지만 냉정히 보면은 5분기 연속이나 1년은 4분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년 이상 중국이 계속 지금 7%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중국이 뭔가 당국에서 부양책을 놓을 것인가? 당국자의 뭔가 발언이나 부양 조치가 어떻게 뒤따를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서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오늘까지 지표는 괜찮았는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와 없다가 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부양책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고 5분기 연속 7%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양책이 조금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오늘 좀 좋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나쁜 중국의 성장률도 아니어서 부양책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의외로 단기
단기는 호재, 중장기는 글쎄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일본은 오늘 바다의 날로 휴장인데요. 우리 코스피의 모습 곧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875.72 정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5포인트 정도 금요일 종가보다 위쪽인데요. 금요일날 좀 주춤했었죠. 그러면서 버닝키 효과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나라고 했었었고 자동차주가 부진하면서 시장은 더 못 갔었는데 자,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더 빠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분봉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시가는 뭐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시가 이후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쭉쭉쭉 밀리면서 50선도 하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중국의 지표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까? 중국에는 부양책이 나와줄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뭐 개장 초에 어마어마하게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근데 슬금슬금 이때 재밌습니다. 중국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밀렸었다가 미리 중국 지표 나오기 전에 낙폭을 줄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지표가 짠 나왔죠. 시가 이상으로 그 얘기는 곧 어제 금요일 종가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전환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한 요 정도는 사실상 진짜 누구 말처럼 페이크로 빠졌던 거 미리 좀 선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장중에 곧바로 시가 이상 회복하면서 지금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그야말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 트리거는 뭔가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각 현재 수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급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국인 팝니다. 기관도 팝니다. 하지만 이 매도 물량도 많이 줄었다고 이해하셔야겠고요. 개인이 한 400억 가까이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되겠는데요. 한번 제 컴퓨터를 같이 보시죠. 지금 선물을 한 1000계약 가까이 사고 있죠.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요. 1000계약 이상이나 거의 시가 부근 정도에서 많이 팔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 1000계약 가까이 사는 흐름인데 1000계약 정도 판 흐름을 한번 포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물 쪽 매도 규모, 시간대별 흐름은 좀 포기하고요. 이미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선물 차트로 곧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선물 쪽의 변동성이 상당했었는데 이게 다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긴 밑꼬리 보이시죠? 일봉상으로 볼 때, 자, 분봉으로 보시면요. 자, 제 이제 차트가 조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가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크게 밀렸었죠. 이렇게 크게 한번 밀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요. 이렇게 243선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240포인트가 깨지는 거의 한 3포인트가 얼마 만에 빠졌습니까? 개장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급락을 시켰었어요. 누가? 외국인들이 중국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이제 개인들은 사다가 안 되나 하고 개인들도 같이 팔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이 파는 순간부터 다시금 이제 선물 차트는 올라오기 시작했죠. 중국 지표 죽으면서 244.95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 별로 안 뛴 것 같지만 이렇게 빠졌다가 뛰었음을 감안해 볼 때는 오늘 엄청난 선물 시장에 한 7포인트가량의 큰 변동성이 동반됐다는 것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한 1000계약 정도 시작하자마자 팔았다가 지금 1000계약 사고 있으니까 변동성은 2000계약인 거죠. 마이너스 1000계약에서 플러스 1000계약이니까요. 그만큼 선물 시장에서 비롯된 오늘 현물 쪽의 변동성이 큰 날이 되겠습니다. 네, 뭐 역시 재료는 중국이었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역시도 변동성을 같이 경험했었죠. 왜? 중국이란 큰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형님을 흔드니까 아우도 같이 좀 흔들렸었는데요. 현재는 530선대 그래도 안착하는 흐름.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꾸준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도요. 역시 시가는 뭐 코스피보다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조금 하락 전환했던 포인트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와 같이 좀 올라오는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조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좁은 포인트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530선 정도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2포인트 정도 위쪽이네요. 자,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볼까요? 현재는 여전히 양 매도가 걸려있긴 합니다. 외국인 중심의 기관까지 매도 그리고 개인 소폭 상승을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좀 다이나믹한 이런 변동성도 있는 날이었는데 게다가 또 거래소 쪽에서는 지수 산정에 있어서 약간 안 맞는 그런 오류도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오늘 조금 어두운 역사가 쓰여진 날이기도 했었는데 한 개장하고 얼마 안 돼서 지수가 막 하락하고 이럴 때 그때부터 한 10시 20분까지인가 지수가 에이스테이스상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고 약간 오류로 잘못 발송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매매하시는데 혼선 있지 않았을까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모습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원 50전 정도 하락해서 1123원인데요. 역시 이제 중국 지표가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분봉이에요. 자, 환율 보시더라도 오늘 변동성이 얼마나 컸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시가 부분에선 약간 이제 조금 빠졌지만 어쨌거나 시가 형성한 이후에 곧바로 상승 전환했었죠. 왜 상승 전환했을까요? 네, 중국 지표가 안 좋을까봐. 중국 지표가 안 좋으면요, 호주 달러가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시아 통화도 전반적으로 같이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승을 했었는데 중국 지표가 예상치 부합하니까 시가보다 더 빠지면서 1121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주봉적으로 한 지난주 흐름을 좀 리뷰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버냉키 발언이 있으면서 한번 급락을 했었었죠. 사실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빠졌다고 보면은 지난 한 주에 1150원대에서 112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한 30원 정도 빠진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폭이요. 근데 1120원대 정도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오늘 1121원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 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이죠. 네,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가 1850원도 1850포인트를 깼었다가 지금 1870포인트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파른 상승을 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장중에 2% 넘게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잠깐 보시면요. 오늘 130만 원을 또 잃어버리나 했었는데 이렇게 밑꼬리 길게 달면서 지금 5일선 정도에서 지지받았죠. 2% 넘게 빠지면서 128만 5천 원 찍었었는데 지금 131만 원대 정도 올라와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분위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날 6%대 급락 맞습니까?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하나 했었는데 현대차 버티는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오늘 뭐 시장 상승에 크게 오르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견조하게 붙이는 정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기아차가 그래도 조금 1% 남짓 오르고 있네요. 포스코도 꽤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생명 정도만 지금 보여지는 한 6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합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는데요. 하이닉스도 소폭이지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만 보더라도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곧바로 지금 삼성전자처럼 상승 전환을 했죠. 시장과 똑같이 좀 움직이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LG화학이 좀 강해 보이죠? 오늘 2% 넘게 오르는데 잠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시장이 오를 때 많은 수혜를 받았던 그런 경기 민감 섹터들이요. 오늘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바닥에서 사시는 분들 언제 사셨든 간에 이때 못 판 것을 상당히 후회하실 텐데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밀리면서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난 역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28만 원에 정리를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슬금슬금 다시 그 가격대로 일단 진입해서 이거 팔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낳고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미국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주 엄청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본격 어닝 시즌이 국내외에서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엇갈려서 주가 역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지금 오늘도 역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낙폭이 참 컸었거든요. 시장이 안 도와주면서요. 근데 지금 많은 밑골을 달았죠. 오늘 3% 넘게 이렇게 27,400원까지 빠졌었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한국전력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상승 전환해 있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향후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특별히 호텔신라는요. 오늘 개장하기 이전부터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일 겁니다. 라고 외쳤었죠. 오늘 5% 넘는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보시겠는데 지난 한 주 가장 핫했던 테마를 꼽으려면 단연코 2차 전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몇몇 종목이 좀 탑픽이다라고 말씀도 여러 차례 전문가 통해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탑픽들, 탑픽이 아니라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일단 다 강세입니다. 못 말리는 강세인데요. 삼성 SDI가 지금 15만 3,500원, 15만 원 마의 벽을 뚫었습니다. PNT가 거의 상한가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두 자릿수, 우리산업 역시 마찬가지. 토테까지, 파워로직스도 7%대나 오릅니다. 아주 전통적인 2차 전지 테마까지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는데 2차 전지 관련된 테마가 뭐 조금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종목 이상 된다라는 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5%, 6%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차트하고 몇몇 특징주 전문가들이 대응책을 얘기했었는데요. 같이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예요. 사실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박현상 대리가 다른 종목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너무 비싸게 살 수 있고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와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실 삼성 SDI가 아니겠느냐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갭을 주면서 사실 금요일 종가 대비 한 5%나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가 어마어마한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없더라도 삼성 SDI는 그만큼 15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모두 오늘 뛰어넘는 이 강력한 매물대 두 개를 다 제치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모습이 참 좋아 보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산업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급등, 그리고 오늘도 사실 또 상한가 한번 갈 뻔했었는데 살짝 풀렸습니다. 우리 산업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는 이 갭을 메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가격대는요, 이격 조정, 어려운 말 다 제외하고요. 이제 요 공간, 요 정도 가격대가 다시 온다면 그 정도에서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급등하는 톱텍. 역시 이제 지난주에도 약간 금요일날 윗골을 달았고 오늘 역시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는데 우리 산업처럼 또 이 가격대에 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약간 다른 차트인데요. 자, 주봉과 월봉을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여서 톱텍은 지금 급등처럼 보이지만 월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그냥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 톱텍 약간 접근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네, 이번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리터당 한 20km 정도는 평균 연비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10인 이상 타는 승용차에 한해서이긴 하지만요. 역시 경량화의 대표주 현대 EP도 한 6% 정도 급등하고 있네요. 이번엔 M&A 관련해서 역시 많이 오르는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양그룹주가요, 교원그룹 말고 KTB 컨소시엄하고 매각을 진행하겠다. 인수자 교체 소식 때문에 매각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면서 오늘 급등합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있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중이 아닌가 싶고요. 대한해운의 경우에도요, 인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 점 상한가 가고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코스닥 쪽에도 오늘 특징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빠지는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성 엘컴텍 M&A 소식도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IT 부품주 하면서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그런 파트론이요, 오늘 5% 넘는 그런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 한때 한 8% 넘는 이런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지금 낙폭을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 자, 파트론에 대해서는요, 오늘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자, 목표가를 이렇게 하향시킨 원인은요, 하이엔드 스마트폰, 그러니까 고가 사양 좋은 아주 비싼 스마트폰 이 시장이 성장이 만약에 둔화되면 이 파트로 카메라 모듈 만드는 이 종목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만졌던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물이 출회된다면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라면서 잠깐 차트 보시죠, 다시. 외국인들 매물 속에 이제 이 21선이 또 저항으로 아마 여겨진다면 2만 원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전문가들은요, 2만 원 정도 오면 전체적으로 다 물량을 줄이면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밑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그래도 지지하려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이블 CN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미샤, 그 화장품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가 맞는데요. 에이블 CNC는 1분기에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으로? 어닝 쇼크가 났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2분기에 역시 2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면서 오늘 4%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꼬리 다 달린 것 같은데요. 에이블 CNC 한번 볼까요? 자, 이 차트도 참 34,800원까지 이렇게 밀렸었다가 약간 올라왔지만 다시 좀 처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61선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어마어마한 매물대가요, 5만원 아래쪽 48,000원에 몰려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어닝 쇼크 때문에 밀립니다. 역시 이 종목도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2분기 이익 급감 우려 그 원인은요, 경제 심화로 인한 판관비 증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안 좋은 쪽도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인데요. 시작하자마자 개장가에서 저희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강원랜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8%나 밀리죠.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 5% 내지 6%, 8%까지 밀리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강원랜드가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5월달 말만 해도 37,000원으로 이렇게 빠른 눌림목 이후에 신고가를 냈던 그런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리다가 살아나는 듯 했던 차트가 안 좋은 것은 요 저점을 깨고
팔고 있다는 거죠. 29,000원대 지지가 안 되면서 오늘 밑꼬리가 좀 달리지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윤즉슨요, 지금 레저세 신설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 맞을까봐 그 리스크가 큰데다가 강원랜드의 경우는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었죠. 미지급 그런 수당에 대한 소송이 지금 일단 피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회사가요, 그런 악재도 좀 겹쳐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강원랜드는요, 지금 테이블을 증설했습니다. 손님을 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이 증설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 2분기 아니다, 3분기 아니다, 지금 4분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한 3분기 정도에는 증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더라고요. 강원랜드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악재지만 여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전문가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 한 뭐 26,000원이나 이 정도 아래쪽에서요, 그때 한번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자고 합니다. 왜? 3분기에는 증설 효과가 있을 테니까. 지금 오늘 가격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훨씬 더 길게 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잡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장 팁을 드려야겠는데요. 잠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오늘 만약에 한 이 정도에서 끝났거나 여기에서 좀 머물렀다면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6월 달에 한번 급락하면서 1800이 깨졌던 이 포인트가요, 사실상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결자 해지 심정으로 중국에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예상했었었는데 중국에서 오늘 뭔가 해줬죠. 이 밑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금요일 종가하고 오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중국이 만약에 2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나왔을 경우 이렇게 금요일날 버네키 효과를 굉장히 금방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찌글찌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오늘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에 좀 가까운 쪽의 방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제가 오늘 우리산업과 톱텍의 대응이 가격 대응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테마주가 이렇게 한 10개 이상 되는데 어떤 종목이 탑픽이냐? 뭐 삼성 SDI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종목이 꼭 중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지금 비싸게 사면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고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2차 전지는 기대감이어서 이번 실적에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닝 쇼크가 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 가격이 고점이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충 다 같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 테마가 맞다라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어떤 종목보다도 내가 좀 싸게 비싸지 않게 추격 매수 안 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는 싼 가격대, 내가 좀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가, 그것만 좀 주의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2분기 GDP 관련해서 오늘 변동성도 참 컸는데요. 하지만 좀 좋은 쪽이어서 우리 시장 향후 전망도 좀 밝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확실히 2분기 제가 아까 실적 전망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버냉키 입이 또 한 번 열리게 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뉴욕 증시 한번 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요. 오늘은 뉴욕 증시를 제가 조금 늦게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이 이미 또다시 다우와 S&P 500이 지난 주말 사상 최고치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욕심이 생기는가? 여기가 신고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테지만 이거는 이제 장중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 과제는요, 이 장중 신고가를 뛰어넘는 일이 되겠죠.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신고가인 1687포인트 뛰어넘는 게 일단은 1차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해낼 수 있는가, 이번 주에? 그것은 무엇이 좌우할까요? 네, 역시 두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닝이 좌우를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버냉키 의장의 입이 좌우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요, 다우에 속한 30개 기업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10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S&P 500 기업 가운데도 75개, 75개 기업의 실적이 쏟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상하원 의회에서 어떤 날 하반기 통화정책에 관해서 언급하는지 스케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주말에요, 미국이 그렇게 사상 최고치, 아까 제가 잠깐 차트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JP모건과 웰스파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알코아 좋았고 JP모건 좋았고 웰스파고까지 실적이 전부 다 좋게 나온 시점. 그 다음 오늘 밤부터 누가 실적을 발표하느냐? 시티그룹. 그리고 왼편만 먼저 보시겠어요? 시티그룹, 그 다음날 골드만삭스, 그 다음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렇죠? 미국에는 6개 대형 은행이 있는데 2개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 은행이 월, 화, 수, 목 차례차례 발표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16일 날 스레시 뒤를 보시면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야후 이런 기업들 또 약간의 IT 혹은 이제 일부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 알 수 있게끔 실적을 내놓고요. 17일에 한 중간쯤 정도 보시면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IBM,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쪽에 아마 장 마감 후 실적을 보통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의 실적도 같은 날 나옵니다. 이날 버냉키 의회 하원에서 먼저 하반기 통화정책에 관련해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 18일에도 버냉키가 증언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18일 나머지 일정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전날 IBM,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나온다면은 18일에는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나오고요. 이베이 외에도 18일 날 오면 버라이즌 통신회사죠. 그리고 노키아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일에는요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가전으로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이 나오고요. 18일, 19일 연이어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증언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지난번에 말했던 그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큰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냉정하게 두고 본다면 이미 사상 최고치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뉴욕 증시가 더 가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자, 우리도 버냉키 좋은 발언에서 한숨 돌렸죠. 중국도 의외로 2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해 줬죠. 어떻게 뭘 투자할까라고 고민할 때 본격적으로 역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한 주라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보다 종목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회간접자본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사회간접자본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사회이사의 연봉이 최고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고액 연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회이사 연봉 상위 10개 회사는 보수를 전년보다 평균 67%나 인상했습니다. 제도 도입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연봉만 지나치게 높고 이사회 안건에 찬성으로 일관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회이사 1인이 받는 평균 보수는 SK하이닉스가 1억 5,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회이사 평균 연봉은 사내이사보다는 적지만 직원 연봉의 3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사회이사 연봉이 많은 곳은 포스코와 대우증권으로 1인당 평균 1억 5,500만 원, 1억 2,34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 한미사이언스와 영업무역,
호텔신라와 삼성전자, SK텔레콤의 사회이사 연봉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 간 3차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새로 임명된 김기웅 신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맡았습니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직전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회담의 성공 여부는 사태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태도를 북측이 바로 보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 모두의 중요한 현안인데다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관계 전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3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인 국내 수입차 시장에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좀 더 고가인 브랜드와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MW는 작년 동기보다 15.4%, 벤츠는 18.9%, 아우디는 28.8%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모두 가파른 성장세지만 BMW나 벤츠는 수입차 업계 평균 성장률 19.7%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이나 포드, 혼다처럼 대중적인 브랜드와 제규어와 랜드로버, 포르쉐 등 좀 더 럭셔리한 브랜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폭스바겐과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등이 모두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7월 1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